네, 아유,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어요. 특히 또 제가 하고 있는 분야하고 좀 떨어져 있는 분야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좀 자극이 되고 신선했습니다. 저한테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제 주제 발표 때도 이야기했듯이 저는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회라는 그게 저한테는 제일 꽂혔어요. 왜냐하면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굉장히 과격한 혁명적 상황이죠. 그렇죠. 과격 혁명적 상황이다. 그러면 이 혁명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판이 벌어진다는 뜻일 거고, 우리 같이 어떤 도약의 사명이 있는 나라들한테는 판이 이렇게 새로 흔들릴 때, 새 판이 벌어질 때가 그렇죠.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기회를 잡을 능력이 있다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 우리의 현실과 직접 관련을 안 시키더라도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이 혁명적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기회로 만들 수 있는지 선생님 생각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확실히 기회긴 기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거의 더 비슷하게 살고 있거나 동양이 조금 더 우월하다가 산업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기하급수적으로 서양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장악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항상 이 산업혁명이라는 게 교과서적인 역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산업혁명이 끝난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300년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전기기관이 만들어지면서 1차 산업혁명이 만들어졌고 전기가 만들어지면서 2차 산업혁명 또 정보기술이 만들어지면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드디어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다라는 거죠. 18세기 중반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일어난 1차 산업혁명.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은 석탄과 철을 주 원료로 면직물 공업과 제철 공업 분야에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기계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대신하는 대변화가 일어났다. 19세기 전기와 자동차 개발에 기반을 둔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군사기술, 전자화학공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경공업에서 중화공업으로 산업 형태가 전환되었다. 1970년대 시작된 3차 산업혁명은 반도체와 개인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을 불러왔고 산업을 더욱 빠르게 변화시켰다. 그리고 인류는 바야흐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무인 자동차, 인공지능 등으로 등장한 4차 산업은 더욱 정교해지고 통합적으로 진화한 디지털 기술로 인해 우리의 일상생활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세계 전반에 걸친 대변혁을 일으킬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게 진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네 가지가 사실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 와서 보니까 두 개씩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증기와 전기를 통해서 1차 기계혁명이 만들어졌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1차 기계혁명 때 만들어진 기계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인 거예요. 그렇죠? 그 게임에서 우리는 이미 졌습니다.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200년 전에 다른 걱정하고 살다가 뭐 생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3차, 4차 정보와 인공지능이 합쳐져서 2차 기계혁명이 벌어진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2차 기계혁명에서 등장하는 기계들은 지적인 노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네 가지 산업혁명을 통해서 드디어 산업혁명이 완성된다고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화를 보자면 1막 처음에는 진 겁니다. 사실은. 계속 추월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추월은 못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만 간 거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장이 지금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기계혁명. 이때는 우리가 다시 한번 판을 뒤집을 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인공지능 시대에 제가 아까 강연에서 설명했듯이 진짜 극적으로 간다면 실업률이 50%까지 된다라는 예측이 지금 뭐 다보스 포럼 같은 사고 있는데 이런 사회에서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더구나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도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뭐 미국, 독일, 예. 영국조차도 그 질문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남들이 만들어 놓은 질문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답을 우리는 복사했었는데 예. 드디어 좀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기회지 않을까요? 우리가 할 수 예. 있는. 그런데 그 새로운 질문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있는데, 근데 그 새로운 질문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에 대한 축적에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축적이 그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만큼 저 교수님 보시기에 그 교수님 분야에서나 우리나라 상황이 그 새로운 질문이 가능한 그 축적이 이루어져 있는가? 좀 현실적인 진단을 좀 해주시죠. 현실적인 진단. 예. 굳이 말씀을 자아 드리자면 비판일 수도 있고. 1차, 2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해피엔딩 비슷한 걸로 18세기, 19세기엔 정말 어마어마한 갈등과 문제가 있었죠. 예. 혁명, 폭등, 불평등, 러다이트 문제들 예. 이 많은 것들이 그나마 잘 풀린 게 많은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19세기 세 가지 아주 혁신적인 질문 덕분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프랑스에서 19세기 초부터 공교육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엄청난 혁신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몇만 년 동안 정말 귀족들이나 소수가 선택된 독점했던 1%만 예. 받았던 건데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는다. 물론 그 당시에 만들어낸 교육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게 바로 국영수인 거죠. 국어, 영어, 수학. 왜냐? 당시 등장한 기계들이 그걸 못했거든요. 당시 등장한 1차 기계혁명 기계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는 대결이 안 되니까 지적인 걸 가리키기 시작한 거죠. 교육적으로 우리가 혁신을 했고, 두 번째는 독일에서 비스마르크 수상이 사회보장제도를 만든 거잖아요. 예. 사회가 이렇게 빨리 변하면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가만히 두면 뭐 폭동이 날 테니까 의료보험, 노후대책 같은 제도를 만들자라는 거고, 세 번째는 또 영국에서 세금 제도가 바뀌었죠. 산업혁명 전에 모든 나라의 소득은 농업에서 왔는데 농업이 사라지고 제조업으로 바뀌니까 부가가치세 같은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결국은 교육과 세금적 제도와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이 세 가지 완전히 새로운 질문과 답을 통해서 우리가 잘 극복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2차 기계혁명,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문제에 대한 비슷한 또 질문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과거 기반의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그 니즈는 가지고 있으되 완전히 새로운 질문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1차 기계혁명 때까지만 해도 기계는 인간에 의해서 다뤄지는 것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2차 기계혁명의 혁명성은 인간에게 있던 고유한 능력을 기계가 가져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 사이에 아이덴티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혁명적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인공지능이란 분야가 저도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기술적으로만 아주 그 재미있는 분야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상당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많은 분들은 인공지능의 등장이 또 한 번의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등장하고 아니죠. 인류 역사상 신기하게도 우리 인간은 항상 이게 우리가 지적으로 어려서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위주였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나만 있고 나만 좋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몇만 년 동안. 코페르니쿠스가 아니다. 태양이 중심이다. 충격인 거죠. 그리고 또 몇백 년 후에는 찰스 다윈이 나와서 우리가 진화했기 때문에 생명적으로 우리가 중심이 아니고 우리도 다양한 생명체 중에 하나다. 사실 그게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 충격을. 이게 100년이 넘었는데도.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좀 가지고 있는 자존심이 하나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건 뭐냐면 아무리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이 생명적인 중심이 아니라도 지적인 능력은 인간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만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데카드 말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죠. 예.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지구를 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1대1로 사자하고 싸워봐요. 예. 사자가 이기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사자들은 다 동물원 안에 있잖아요. 예. 왜냐? 인간은 똑똑해서 도구를 만드는 거죠. 예. 총을 만들고 그물을 만드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약하더라도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게 결국 지능 또는 지적인 능력일 텐데 그게 우리가 가진 최고의 자존심인 거잖아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경쟁자가 생겨버린 거죠. 예. 더구나 가만히 보니까 얘네들이 지적인 능력을 가지는 순간 우리를 뛰어넘을 거라는 거죠.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존재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등장이 아주 현실적인 일자리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철학적인 불안감을 상당히 주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그러니까 철학적인 예. 불안감이라는 것이 사실 존재적 불안감이죠. 그렇죠. 지금 인간이 인간으로서 계속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기계가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인간한테만 있던 매우 고유한 능력이라는 것들 있죠. 그렇죠. 직관이랄지 네. 창의성이랄지 이런 직관이나 창의성의 문제도 인공지능 레벨에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이 정도 레벨에서는 직관이었던 것들이 그렇죠. 이 정도 레벨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기계가 딥러닝 과정을 더 깊이 해서 그런 이 층을 더 높게 가져간다면은 우리가 특별하다고 했던 직관과 창의성도 특별하지 않은 것이고 그렇죠. 일반적인 일이다 그것도 그렇죠. 그렇게 판명이 날 거고 네네. 그렇게 날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공전하는 삶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기술적으로 아주 뛰어난 문명이 기술적으로 덜 뛰어난 문명하고 만났을 때 공전한 적이 거의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항상 갑을관계, 그렇죠. 예. 정복자와 예. 아니면 점령당한, 아니면 완전히 멸종되는 그렇죠. 그런 관계였었죠. 그렇다면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이 만든 거고 우리의 역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우리하고 독립적일 수는 없을 텐데 지금은 강한 인공지능이 가능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헐리우드 영화에는 많이 등장하지만 그건 다 영화일 뿐이고 일론 머스크나 스티븐 호킹이 맨날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는데 강한 인공지능 얘기하는 거고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특히 이제 인문학 쪽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자아, 그다음에 자유의지, 주체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강한 인공지능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저희가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을 모른다라는 거지 이게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증명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더구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약한 인공지능이 기계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면 우리도 모르게 스스로 진화하지 않을까. 더 많은 학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는 순간 어쩌면 그 진화 과정을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표현을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예. 독립적 주체성이 내 컴퓨터가 갑자기 독립적이기 시작하면 제가 그냥 전기를 빼버리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날까지 숨길 텐데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순간 특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닉 보스트롬 교수님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했을 때 우리 인간한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상상을 하는 거죠. 결국은 이게 호기심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결국은 생각을 해보니까 강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거의 대부분 시나리오가 인류 멸망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류 역사에서 항상 강한 자하고 약한 자하고 만나면 공생보다는 약한 자가 사라지는 쪽으로 되더라. 그리고 인공지능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기계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기계를.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의 혁명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되게 아이덴티티의 붕괴예요. 다윈이 동물과 인간 사이의 아이덴티티를 붕괴했듯이 그 다음에 2차 기계혁명에서는 근본적으로는 광물 속으로 지성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물과 지성 사이의 혁명.
그래서 이게 또 IT하고 BT도 분명히 경계성이 무너지고 결합될 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을 생각할 때는 항상 머릿속에 로봇을 생각하는데 이 발전 과정이 순조롭게 된다면은 하나의 이렇게 바이오 기계. 뭐 그럴 수도 있죠, 충분히. 예. 피부를 가진 네. 우리하고 생긴 게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생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네. 아니 뭐 충분히 그건 가능은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또 동시에 철학에 좀 관심 있는 사람으로서 가장 좀 궁금한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입니다. 뭐 당장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뭐냐면 그래서 결국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면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이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계예요. 얘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을 던질까 우리에게 또는 얘가 가진 아이덴티티는 뭘까? 기계가 만들어지더라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은 인간을 닮은 지능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인간이 가진 인간을 닮은 지능이라면은 근본적인 면에서는 철학적인 질문도 인간과 그렇게 많이 달라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등장하더라도 결국은 우리하고 똑같은 근심 걱정을 하고 살 거라는 건가요? 근심 걱정을 할 정도로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네. 이건 굉장히 우수한 거죠. 우리가 근심 걱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즘 네. 그렇다면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잖아요. 네. 인공지능이 나오면은 인공지능과 인간이 이제 대결을 해야 되는 시대가 반드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인간이 패배하는 시대도 있을 거고. 그렇죠. 대결하는 시대에 있을 때, 그럼 인간이 기계랑 대결해서 인간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요점은 뭘까? 그러면 결국 기계답지 않고 네. 결국 가장 인간다운 것만 가졌을 때 인간이 승리할 수 그렇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가장 인간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보통 직관이나 창의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관이나 창의성도 딥러닝 이야기를 그렇죠. 들어보면은 네. 그렇게 그 인간의 영역까지 들어갔다라는 게 이번에 알파고의 알파고의 가장 혁신인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학습된 것만 고양이 구별하고 뭐 물체 인식하다가 바둑이라는 상당한 직관이 필요한 영역까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직관이나 창의성도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다. 고유한 특성이다. 보기가 어려워져요. 그럼 우리의 고유한 능력이 뭔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건 좀 엉뚱할 수도 있지만 부정하는 능력. 부정. 이게 이렇게 해야 옳은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옳은데 그냥 안 해버리는 능력.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엉뚱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어떤 합리적인 기제 속에서 살고 있을 때는 부정하는 능력이랄지 그 다음에 비틀어진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 합리성을 이탈하는 거 그런 것이 심지어는 불법적이라고 보이기도 하고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러니까 인간 고유 영역, 그러니까 기계가 어쨌든 기계는 논리적인 회로 구조를 가진 그 존재이기 때문에 기계가 어쩌면 도저히 이해 못할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가 놀이지 않을까. 그렇죠, 놀이. 그걸 왜 할까? 예. 인생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예. 당장 이게 뭐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그냥 막연하게 시간 때우는 것도 아니고 또 인간들을 예. 보면 제가 기계라면 상당히 궁금해할 거예요. 예. 호기심이 생길 것 같아요. 예. 왜 저걸 할까? 놀이- 그리고 그런 비슷한 행위도 해볼 거예요. 괜히. 그러니까. 근데 아무 느낌이 없잖아요. 해봤자. 결국 놀이를 했을 때 그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기 때문인데 즐거움과 행복은 화학적인 반응이다 보니까 기계는 없겠죠. 물론 즐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백과사전같이 정의는 내릴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내리지만 한 번도 본인이 느껴보지 못한. 그래서 아마 이 놀이 그냥 논다라는 것을 상당히 좀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놀이가 신비스럽게 생각할 게 분명하고 그 다음에 놀이하는 인간이라는 책도 호모 있고 루덴스 그다음에 장자라는 철학자는 네. 놀이를 인간의 핵심적인 능력, 그다음에 도달해야 하는 능력으로 파악하거든요. 그런데 이 놀이도 상당히 부정성적인 행동이에요. 놀이가요? 그렇죠. 왜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놀이를 한달지. 그렇죠. 놀이라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소비적인 어떤 것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놀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니까 해석을 하는 인공지능 거죠. 시대에 대한민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잘 노는 건가요? 노는 것을 다시 그렇죠. 배우는. 그렇죠. 잘 노는 것 같아요. 잘 노는 거. 이제 잘 논다는 것이 재미를 추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인간은 재미를 추구할 때 가장 자기다운 것 같아요. 재미를 추구할 때. 그러니까 어떤 일도
우리 집에 있는 그 두 아들도 컴퓨터를 끝까지 그렇게 게임을 하는 거는 재밌으니까 하거든요. 아니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해서 지금 게임을 예. 하는 겁니다. 현재 인공지능 두 시대를. 아들은. 그럼요. 그런데 그 아까 저기 교수님께서 그 인공지능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놀이라는 이런 것들은 뇌의 화학적인 거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공지능한테는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화학적이기 때문에 인공지능한테 가능하지 않나. 화학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아이덴티티가 허물어질 수 있는 계기는 제가 볼 때는 전제론적으로 이 모든 세계는 화학적 구조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물이 됐든 돌이 됐든 식물이 됐든 모두 다 동일한 그 바탕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바탕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광물 속으로 지성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이덴티티가 허물어지는 서로 교환되는 이런 일도 벌어지지 않나. 그 직업 없는 소득 아마 그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동시에 소득 없는 직업도 꼭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돈을 안 벌더라도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무언가를 사회를 위해서 해줘야만이 재분배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받는 그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사실 저는 놀아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점 같아요. 열심히 놀아주면 그만큼 놀아준 만큼 기본소득을 나라에서 개런티 해준다라는 거죠. 그 소득이 자기 일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회에서는 그 노는 사람들은 여기에서는 그 소외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건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다 논다고 할 때 사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 시대에 다 노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실업자였죠. 다 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노는 사람일 때는 그 논다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를 확인하는데 전혀 다르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갔을 때 제가 좀 경제라는 것도 그래요. 경제라는 것도 경제가 발전한다. 이 개념이라는 것이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죠. 역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중세기 때까지만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러니까 역사에도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개념도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건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사회는 발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있는 정체된 그거였었죠. 산업혁명 이후에 계속 발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고 항상 이보다 양이 증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정말 온다면 이제는 굉장히 크게 이분화될 가능성이 있죠. 인공지능을 소유한 사람과 지배하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극소수의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권력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 어떤 사회 구조가 이루어지느냐. 그 사회 구조는 이제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사회 구조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느 것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에서 그렇게 특별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 팩트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문제지.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사회가 인공지능 시대에 대해서 새로운 사회로 된다면은 거기에 맞는 방식대로 새로 재편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맞이하고 적응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저는 사실 인공지능의 마무리를 지금 하자면 인공지능의 등장이 인문학과 철학의 르네상스 기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300년 전부터 3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지적인 틀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다 틀리거든요. 300년 전에 만들어진 1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철학적인, 사회적인, 제도적인 틀이 더 이상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 질문하고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상당한 기회라고 보고 또 하나는 오늘 교수님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한테는 레슨은 혼자 놀면 범죄자가 되지만 다 같이 놀면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은 숨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 아마 18세기 작품일 거예요. 아름다운 여자분이
이렇게 그 베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서양과 동양이 과학과 철학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다르게 역사가 발전됐는지에 대해.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가 거기를 이제